안녕하세요. 예,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 이번에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들은 내용들은 이제 비표준화된 청소년의 행동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관찰법이라든지 또 질문지법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셨죠. 잘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평정법은 어떤 건지 또 체계적 관찰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이게 잘 기록이 되셔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그 짧은 시간에 넣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도 같아서 늘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좀 이 과목이 머릿속에 외워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게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심리검사. 이제 심리검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접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기서 객관적 접근에서 우리가 객관적 검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MMPI가 K-웩슬러 등 객관적 검사 같은 거는 검사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때요? 신뢰도하고 타당도 면에서 높죠. 그런 부분들 누구에게 표준화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구조적 검사라고도 하고요. 검사에서 평가되는 내용이 검사의 목적에 맞게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자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개인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을 보시면 해석이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간편하고요. 일반적으로 시행시간이 비교적 짧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검사 제작 과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한 검사가 표준화되기 때문에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검사자의 주관성이 가장 많이 배제될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객관적 검사의 단점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이 반대 것들이 있겠죠. 갖고 있는 장점의 반대. 개인이 응답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흐름이 있어서 이러한 방식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겠죠. 늘 이쪽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응답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어보는 것만 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제한이 돼 있어 개인의 독특한 문제라든지 또 진술 내기가 적어 수집된 자료가 개인의 문제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약간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의 범위에 포함된 것들은 그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심리검사 중에서도 이제 투사적 접근법이 있어요. 객관적 접근법 말고. 투사적 접근법은 뭐냐면, 투사적 검사라는 것은 로샤라든지 우리가 TAT라든지 HTP 등이 구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그 주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투사적 검사 같은 거는 비구조적 검사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구조적 검사인지 비구조적 검사인지 이런 것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과제를 제공하고 무제한으로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허용하기 위해서 검사 지시 방법이 간단하고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어져. 무제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은 공부할 게 좀 적은데 투사적인 것들은 좀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자극 내용을 불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게 애매모호하게 주어지죠. 이렇게 과제를. 그럼 어때요? 막연한 작용을 주기 때문에 수검자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투사할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드러나서 분명한 것은 분명한 답을 해야 되지만 애매모호하다면 이건 내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굉장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사신 분들은 애매모호한데 자기 거를 훨씬 더 드러내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투자적 검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TP 또 그다음에 KFD, 로샤 검사, SST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HTP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로잉 하는 건데 아까 쉽게 얘기하면 tree, house, person 이라고 나와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나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집. 만 3세 이상 실시하는 검사인데 나무집, 사람, 그림의 검사로 아동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 검사고요. KFD 같은 경우는
만 3세 이상 실시하는 검사로 이것도 동작성 가족화 검사로 가족 역동 및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알 수 있는 투자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샤 검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잉크 반장 검사라고 여러분들이 만 4세부터 실시하는 검사로요. 대처 양식이나 감정, 자기 개념 또 대인관계 양식이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해주는 투자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많이 임상 쪽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또 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그 문장 완성 검사로 자아 개념과 대인관계 또 환경에 대한 지각을 투자하는 검사죠.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 컴플리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TAT 같은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 10세 실시하는 주제 통각 검사로 대인관계 환경 지각을 나서 성격 역성성을 투자하는 검사라고 앞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성격검사 이제 돌아와서요. 우리가 객관적 접근에 있어서 성격검사 유형에는 문장 완성식 성격검사라는 게 있고 욕구 진단식 성격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문장 완성 성격검사와 자아발달 검사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데 문장 속엔 빈칸을 남겨놓아서 수강자의 고유한 생각이 반영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문장 완성식 성격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욕구진단식 성격검사는 욕구진단검사라는 것은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검사는 아동이 존중, 성취, 신의 공격, 지배, 감정, 과시, 성, 자유를 9개 영역에 대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그 아동이 고유한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욕구 진단 검사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요새는. 근데 이런 검사가 있다는 거, 욕구를 진단하는 검사도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 검사에서는 자아실현의 특징을 시간효율성, 외, 내부, 지향성, 자아실현성, 실종성, 감수성, 자발성, 포용성 등으로 여러 가지 자아실현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서 검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한 체크리스트식 성격검사라는 게 있는데 성격과 관련되는 상황을 제시하고요.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추사적 성격검사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TAT, 또 잉크 반장 검사, 벤더 게슈탈트 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그 임상에 기초해서 제작된 성격검사라는 게 또 있는데 MMPI라고 하는 다면적 인성검사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 성격검사로 이거랑 여러 가지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SCL-90R이라고 하는 간이 정신 진단 검사가 있고요.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때 사용하는 검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성격 특징을 설정하고 이를 문항으로 전환시켜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 기지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 CPI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은 이제 혹시 문제가 나온다면 틀린 것은 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검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 이제 나왔죠. MBTI.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한 건데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요. 이거는 유형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경우 심리학자 융의 심리 유형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어디요? 융. 인간의 건강한 심리에 기초를 두어 만들어진 심리검사 노예여서 어디요? 건강한 심리. 건강한 사람들에서 기초를 뒀습니다. 그래서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검사에만 약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검사 실시와 함께 바로 결과 해석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MBTI 같은 경우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사고냐 감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는 측면에서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또 자신과 가족 타인에게 이해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게 큰 장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고 또 가족, 타인,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에 대해서 나랑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랑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들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간이정신 진단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검사의 목적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수검자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증상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심점 증상들이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1차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뭐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
많이 뭐 우울로 갈 경향이 크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주는 것들 여기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분류가 되시겠죠? 그래서 검사 실상의 유의점은 이제 이런 검사를 실시할 때 유의할게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수감자가 경험한 문제나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그러니까 오늘 1일 지금 현재 딱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7일 동안 계속되어 왔는지 그런 문제나 증상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지속적인 예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전체 검사 20% 이상 및 한 증상 중 40% 이상은 아니라는 응답이 빠져 있다면 전체 검사원은 그 증상처럼 각각 어떻게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검사자는 검사지를 회수하기 전에 답안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답변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 검사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시 가능해요. 어디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는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검사의 목적은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 어때요? 상당 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의 성격적 측정 면 및 특징과 정신병리적 증상 등 일부러 측정하고 진단하기 제작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정말 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사회성을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개인의 성격적 특징적인 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리적 증상이 없는지 가려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체가 있게 되면요. 그래서 검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중학생 이상의 수검자를 위한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같은 경우 15개의 특성에 걸쳐 총 350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문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일 경우에는 대충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자의 태도가 굉장히 이 검사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수검자는 검사 문항을 읽고 자신의 그 정의적 경향이나 경험에 비추어 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검사는 수검자의 성격 특성을 측정한 9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기술 척도,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신병리적 경향성, 또 5개 임상 척도 그리고 1개의 타당성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요. 검사를 혹시 받아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척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어떻다고 기술하는 그런 척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료성, 동조성, 남향성, 충동성, 오월성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이거 대체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설명을 해줄 것 같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더 넘어가고요. 이런 기술 척도들이 있고요. 타당성 척도에는 수검자 태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사람이 이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임상적 척도에는 우유 경향이나 불안 경향이나 편집 경향이나 내표 경향이나 신경성 경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또 볼 수 있는 척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사 실시상의 유익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검사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우리가 수검 태도를 조성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장난식 이 많죠. 중학교쯤 되면. 그래서 굉장히 이것들이, 집단으로 실시하기에는 결과를 아주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검사가 아닌지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세요. 애들은 시험 보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하도록 해주시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가 너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검사는 속도 제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검자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유롭게 응답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몰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중학생들은 막 성실하게 하는 애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요새 상당히 많아서 집단을 실시할 때는 모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온다면 따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표준화 검사의 특징은 대규모적, 전문적, 체계적이 있는데요. 어때요?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표준화 검사 같은 건 주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요. 측정 전문가에 의해서 제작되는 것이어서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내용을 표준화되고요. 표준화된 조건이 있을 거고요. 또 채점 과정에 표준화도 있어 모든 게 잘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MMPI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면적 인성검사에게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검사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늘 이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의 목적이라는 건 우리가 1940년대 미국 미네소타 대학이
하스웨이와 맥클레이에 의해서 제작되었는데요. 비정상적인 행동과 증상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측정하여서 이제 임상 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다르다.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임상으로 나눠놓기 위해서 이제는 본 건데, 검사의 내용을 보면 MMPI 같은 경우는 550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항이 많죠. 이 중 16개 문항이 중복되고요. 총 5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검자는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아니다의 두 가지 답변 중 하나를 택하여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때 보면 굉장히 자기도 헷갈려 할 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검사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타당도 척도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무응답하는 게 있고요. 라이, 거짓말하는 거, 인프리퀀스에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거, 또 K 해가지고 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척도가 뭐가 있는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무응답 척도, 라이 척도, 인프리퀀시, 디펜시브니스 해서 K.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척도? 타산성 척도라는 걸 염두에 두죠. 타산성 척도에는 무응답, 응답하지 않는 문항, 그쵸? 무응답 척도 염두에 두세요. 잘 모르겠다 해서 물음표 나온 거였고요. 이 첫자의 세상들이 이게 뭔지 알아두셔야 되고, L 척도 같은 경우는 뭐지? 거짓말하는 거, 라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원래 수감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고의적이고 부정하고 세련되지 못한 시도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련되지 못했어요. 확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F척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64개 문항에 대해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정도. 어때요? 조금 다른 사람.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어때요? F예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조금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F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척도를 가려낼 수 있고요. K 척도 같은 경우는 분명한 정신적인 장애를 지니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L 척도보다는 어때요? 은밀하게. 이거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측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못 걸러내는 걸 어때요? 여기서 또 걸러내는 얘기죠. 여기 딱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안 드러나고 잘 통과했어. 여기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걸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타산성 척도는 뭐? 무응답 척도, 라이 척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상식적,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과 다르게 하는 F 척도, 또 K 척도는 방어하는 거 강하게. 그렇죠. 그래서 방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더 강하게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상척도에는 우리가 무엇이냐 이제 차례차례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임상척도에는 건강염려적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염려수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피감자 호소하는 신체적인 증상의 수. 높은 점수는 만성적인 경향이 있는 모호한 여러 신체 증상을 나타내고요. 타인은 뭘 바래요? 주의 집중을 바래요. 건강염려증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여성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척도 2는 뭐예요? D, 디프레션, 우울증.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약자이고 뭐하고 연결되는지. 그래서 검사 수행 당시 그 사람이 수행 당시에요. 이 사람이 만성 우울증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그걸 한 지 7일 동안 됐는지 하여튼 그 당시 우울했다는 얘기니까 비관문 슬픔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얘기에서 이게 높게 나온다 해서 선생님 저 우울증인가 봐요. 막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현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MMPI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도 그 순간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알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석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나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 열등감 등도 반응하고요. 의존적이 소박하고 외향적이며 유아적이고 자기도취적이라는 것을 보시죠. 뭐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에 빠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척도 뭐예요? 히스테리 약자죠. 현실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인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죠. 그래서 의존적이고 소박하고 외향적이며 유아적이고 자기도취적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같은 경우 그 우울증은 좀 잘못 그 프린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타당도 척도 말고 이 지치에서는 그 무기력하고 지나치게 억제적이며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제가 보기에는 히스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 열등감하고, 뭐,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의 연민에 빠지는 건 맞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자기 자신을 많이 억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 대한 죄의식도 많고, 죄의식이 많게 되면 그 안에 사실은 죄의식도 많지만 분노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울이 빠질 때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드를 보시면 반사회성이에요. 그래서 뭐죠? 가족관계에서 분열, 충동성, 반항. 굉장히 알코올 나면 반사회적 행동. 이 점수가 높으면 피검절에 있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외향적, 사교적이고 남에게 호감을 주고 남을 속이고 조종하고 쾌락에 탐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 과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고 미성숙하며 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뭘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는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척도가 높게 되면, 그 다음에 척도 5는 뭐예요? 남성 특성, 여성 특성에 대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의 남성은 예민하고요. 이 남성성에 있어서 예민하고 탐미적이면 수동적이나 여성적이고요. 낮은 점수의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고 거칠고 모험을 즐기죠. 또 여성의 경우는 높은 점수의 여성은 남성적이고 거칠고 공격적 반대 성향을 갖는 거죠. 낮은 점수의 여성은 어때? 수동적이고 복종적이고 호소를 하고 특히 흠을 잡으면 잔소리꾼이 되고 강인한 경우는 남자랑 여자랑 반대라는 점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척도 6에서는 편집증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힘들어하고 나타나는 거. 대인관계에서 민감성, 의심성, 집착증, 피해의식, 자기정당성 이런 게 높은 점수 피검자를 투사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적대적이거나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 관계가 되게 피곤하죠. 옆에 사람이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척도 7에서는 뭐죠? 강박증, PT. 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 특성별에서 만성적인 불안, 높은 점수는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렇죠. 생각에 집착하고 강박적인 공포를 느끼고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답답해요. 이분들 본인도 답답하죠. 옆에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척도가 8척도는 뭐예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적 훈련과 불안성이 지표라 해서 높은 점수는 전통적이면서 벗어나는 정신분열적 생활 방식을 방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열등감과 부족감을 느끼고 긴장되고 혼란되어 있어요. 힘든 거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흔치 않은 이상한 행동을, 이상 생각을 좀 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또 척도 9가 높다. 뭐죠? 정조증. 정치적 에너지의 정도가 높은 점수는 사교적이고 외향적, 충동적 성향과 힘이 넘쳐 흘러요. 낙관적인 상태를 반영하죠. 또 이들은 자유분방한 도덕관념을 갖고 있어서 조금 해이해요. 생활이. 그 다음에 척도 0. SI는 내향성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요 척도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척도가 우리가 있는데 특수척도 보시면 불안척도가 있고요. 억제척도 있고 자아강도, 이제 알코올 남용이 있는데 이제 불안척도는 우리가 사고와 지집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 불안하게 느끼는 거. 프레션,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 사회적 지배성에 적절한 적응감 및 외향에 대한 흥미, 그리고 취미나 직업적 취향 등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것들. 그 다음에 성격 통합 능력이라는 일반적 요인이 어디예요? 자아강도가 높으냐, 성격 통합 능력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를 보고요. 또 알코올 남용 척도도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적응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도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들이 과연 얘네들이 늘 어느 검사에서 어느 척도가 올라가면 어떤 부분이 같이 올라가는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연관해서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급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그런 문제까지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몇 척도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거를 재기 위한 것이다라는 건 정확하게 연결해서 척도 번호하고 그 척도의 명명하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검사 실시상의 유의점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읽을 수 있어야죠. 문제를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면 할 수가 없고요. 수검자의 연령과 지능 수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임상적인 상태 역시 고려돼야 되고요.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없을 정도인지. 또한 검사 소요 시간은 한 60분 내지 90분이 보통이기 때문에 좀 장시간을 요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또한 검사 실수와 함께 보호자나 주변 인물과의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수검자에 대한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시한 검사를 채점한 후에 다시 수긍자 면접을 꼭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제 그 뭐랄까 그 객관적인 걸로 수집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이 사람이 원래 속해 있는 것에서 다른 어떤 특성들을 나타나는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하고도 그 면접을 통해서 정보를 좀 수집할 수 있으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MMPI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굉장히 그 MMPI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누차 어떤 그 척도몇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척도에 그 나와 있는 그 앞에 그 명명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연결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